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닝으로요. 오래간만에 저희 애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로 시작해볼까 해요. 네. 일단 저희 댓글 아주 많이 남겨주시는 애청자시죠? 돈워커님. 두 PD님들이 항상 이번 주말에 어딜 다녀왔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남기는데요. 제가 사는 강동구에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선사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장소는 강동구 암사동이고요. 천호역에서 한정거장 옆에 있는 암사역 근처에서 열린다고 해요. 여기서는요, 매머드 퍼레이드 같은 것도 있고요. 원시인 분장한 사람들이 움막을 짓거나 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있고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도 많은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축제 중에 최우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상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댓글을 남깁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 최우수 프로그램 상을 받았다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냥 이번 주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박 PD도 방문하실 거죠? 예, 일요일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떠돌이 난객님께서도요, 의미 있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결론은 현재 방식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토론식, 창의적인 교육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못 바꾸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가열차졌다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근데 친구분 중에 현직 교수가 계셨나 봐요. 아하.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교육학을 리드하는 학자, 이 사람들이 현재 교육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제도에 불만이 없고 특히 자식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주려면, 즉 자식들이 상류층에 머무는 데는 현재 교육제도가 유리하다. 설령 자기네 자식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과외를 열심히 시키면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다. 창의적 교육제도로 바꾸면 이게 어렵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무섭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들의 댓글로 오프닝을 시작하면 제가 좀 편하겠죠? 그렇죠?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 해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소식부터 분통이 터지네요. 뭔 얘기냐면요. 올 여름 여러분들이 가장 혈압이 높아졌던 뉴스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폭탄이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 이거 폐지하자 여러 가지 청원운동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 98단독 정우석 판사가요. 곽상현 변호사 등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정 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사건의 각 주택용 약관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금을 감액하게 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사회적 배려 많이 해주고 있나요? 그리고 이어서요, 각 나라의 전기 요금 정책은요, 나라의 상황, 전력 수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해진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법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뭘 어떻게 더 보여줘야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 소송 선고는요, 원래 지난 9월 22일에 나올 예정이었대요. 그런데 이때 난리가 났었잖아,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그래서 선고가 늦어졌는데, 늦어질 때 벌써 낌새가 있었었죠. 이거 분명 뭔가가 있다 했더니 역시나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네. 아무튼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변호사는요, 원고이자 소송 대리인으로 참가하면서 2014년 8월부터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송을 이끌고 있었대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한편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요, 이날 선고된 사건을 제외해서 누진제 소송이 현재 다른 것도 있나 봐요. 서울중앙지법의 3건,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각 한 건씩 총 9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번에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 판결들도 보나마나 뻔하다, 보다마나 비디오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나저나 이 정우석 판사, 이분은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판사는 아마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안 맞았겠죠? 집에 태양열 발전기 다루셨나?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아니, 배터리도 폭발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좋은 쪽으로 폭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미국 헤지 펀드 중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있잖아요. 이거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요? 예, 작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면서 국내 잘 소개됐던 그 회사 아닙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 엘리엇이요, 이번에도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아주 큰 이벤트를 제안을 했어요. 어떤 이벤트예요? 삼성전자 이사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를 해서 뉴욕 나스닥에도 상장을 해라. 오호? 엘리엇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삼성의 구조가 삼성전자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분리를 하고 운영회사를 뉴욕 나스닥과 기존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의 기업 구조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사업 골고루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짬뽕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면은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즉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엘리엇 측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삼성은요, 은연중에 이거를 반기고 있어. 하지만 대놓고 자기들 입으로 이거를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해왔었는데, 마침 엘리엇이 그렇게 한 거죠. 엘리엇의 주장에 따르면요, 현재 짬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70%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로 분리를 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은 지금보다 가치를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요 170만 원까지 올라왔어. 와, 엄청 올라갔군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아직 얘네 말대로 분리를 하지도 않았고 나스닥 상장도 안 했는데 편지를 보냈다는 팩트만으로 170만 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정말 분리라도 되면, 나스닥 상장이라도 되면 이거 더블로도 갈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단통법 관련된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거든요. 내용은 뭔가 하면요. 통신 3사의 유통점에서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업체가 상당히 많대요. 네. 그런데 위반을 했는데 제재를 받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야. 제재율을 따져봤더니만요. 0.6%, 거의 제재를 안 했다는 거죠. 6%라고 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0.6이군요. 그렇죠. 이 내용은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이 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모니터링 결과와 방통위의 유통점 과태료 부과 내역 이거를 비교해봤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야. 김 의원실에 따르면요. 단통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한 단통법 위반 건수는요. 2014년 4,200여 건, 2015년 2만 800여 건, 2016년 6월 기준으로 9천여 건, 이렇게 총 3만 4천여 건에 달한대요. 네. 그리고 전국 9,200여 대리점 중에 5,700여 건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고센터에 접수된 1,200여 건과 합치면 총 6,900여 건. 그러니까 대리점 한 곳당 0.75건을 위반한 셈이래요. 사실상 거의 다 위반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살펴봤더니 겨우 230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모니터링 결과 단통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 6천여 건과 비교하면 고작 0.6%만 과태료를 매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법을 왜 만들었어? 아무튼 여기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단통법. 단지 통신사와 정부만을 위한 법. 네티즌들의 이런 지적이 틀리지 않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네요. 네. 롯데 경영권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아주 의외의 팩트가 확인이 됐어요. 의외라면은 롯데 신회장이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거 완전 반전이야. 그래요? 뭐 절름발이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유주얼 서스펙트예요? 신격호 총괄회장의 그동안은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해왔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예, 요즘은 그냥 사실혼 배우자 또는 내연녀 이렇게 그냥 대놓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서미경 씨잖아요. 이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서유미 씨 모녀가 일본 롯데홀딩스, 즉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죠. 예. 6.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8%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6.8이라는 숫자가요. 롯데 총수 일가 구성원 가운데 최다래. 그러면 그룹 경영권의 키를 서미경 씨 모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 와, 이건 너무 놀라운데요? 6일 검찰에 따르면요.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 등에서 화려한 자료를 통해서 총수 일가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총 13.3%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의 호텔 롯데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상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씨 모녀가 6.8, 신영자, 그러니까 신총괄회장의 맏딸이죠. 신영자 이사장이 3, 신동주 첫째 아들이 1.6, 그리고 현 롯데그룹 회장인 신동빈이 1.4, 신총괄회장은 0.4. 그래요? 아니, 이 서씨 모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신총괄회장이요. 97년 3.6%가량의 주식을요. 주당 500원. 500원이야, 500원. 왜 이렇게 싸? 500원에 서씨 모녀에게 양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하. 뭐 주가에 대해서 물어봤나 보지, 궁금해서. 그래서 궁금하면 500원. 진짜 500원 해줬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의 가치가 1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 측 평가 기준으로는 7천억 원대 규모라고 합니다. 오호. 아니, 도대체 신 총괄 회장이 왜 서씨 모녀한테 이렇게 많은 지분을 줬을까요? 보험이라고 보는 거죠. 보험. 신 총괄회장이 그룹 후계 구도가 완성될 때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백업 세력을 기대를 함과 동시에 필요하면 주식을 매도해서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 어차피 내연녀니까. 아하.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야.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서씨모녀의 지분이요,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셈인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TV 1일 막장 드라마 그리고 유주얼 서스펙트를 합친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입니다. 아니 이게 조만간 영화 된다니까. 정부가요 오늘 또 재미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요, 추경에 이어 10조 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쓰겠다. 이를 통해 성장률 2.8%를 굳이 달성하겠대. 이 내용은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6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경기 보완책을 마련했다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추경 편성에 이어 10조 규모의 정책 패키지 카드를 꺼내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런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다. 역사에 한번 남겨보자. 투치라도 올려보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튼 정부 측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요. 이번에 추가로 재정 보강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있다. 수출이 부진하지 않느냐.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소비와 투자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등 경제 지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 7 리콜,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 태풍 차바 피해, 이런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겹쳤다. 어쩌겠느냐. 경기를 보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추경 플러스 패키지까지 써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요. 네. 게다가 설명이 또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없다고 생각했나 봐. 대외 여건도 허락하지 않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있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지 않느냐. 게다가 북한의 핵 도발 위협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다. 지금 패키지를 써서라도 경제 성장률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 대외 여건은 저희가 1년 6개월 전부터 해왔던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10조 원 규모의 여러 가지 패키지를 뭐 어떻게 쓰겠다 뭐 자질구레하게 설명은 많이 해놨어요. 뭐 그거를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돈 쓰는 거 말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는지가 참 의문스러워요. 말로만 체질 개선을 외치면서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 실제로 유일호 부총리는요, 이날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 이 얘기 몇 달 전에 또 들었던 것 같아. 네. 매번 이 매뉴얼로 써놓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문제는 체질 개선? 지금 전혀 된 게 없잖아요. 그 경기 보완이 아니라 업적 보완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수출 위주의 경제가 끝났다는 지적이 국내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도 수출 대기업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이렇게 해야 나중에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겠다. 이게 먹히지 않을까. 이런 꼼수에서 술책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든다니까요. 네. 아무튼 돈 쓰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정부인 것 같아요.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가 아니네요. 자동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보도가 외신으로 전해져서 부득이하게 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미경 씨보다 더 충격적인가 보죠? 여기도 반전이에요. 정부 요청으로 수억 명의 고객 이메일을 감시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짓을 한 기업이 어딜까요? 이거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 그래요? 도대체 어디예요? 이 장 본인이 야후입니다. 야후. 아니, 야후 이제는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꾸역꾸역 인기가 있나 봐요. 오, 그래요? 어제입니다. 5일 로이터가 이처럼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정보당국의 요청으로 저장된 이메일 또는 소수의 이메일 계정을 감시한 적은 있는데 이처럼 야후처럼 수신된 모든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오호. 로이터의 보도를 종합하면요. 야후가 지난해 정부 요청으로 고객이 수신하는 모든 메일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보기관이 메일이나 첨부 파일에 포함된 특정 문구를 찾아달라 야후에 요청을 했더니 더 놀라운 건요. 잘 나가는 여성 경영인 대명사죠. 머리사 메이어. 야후 CEO잖아요. 예. 이 메이어 누나가 엔지니어에게 직접 이거 만들어 지시를 해가지고 뚝딱 만들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보안팀에는 이런 사실을 함구했다는 거. 아니, 그러면 머리사 CEO가 직접 주도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부의 오더를 받고서 바로 자기도 오더를 내린 거지. 이야. 아니, 이에 대해서 야후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보도가 나온 같은 날입니다. 바로 반박을 했어요. 뭐보다 우리는 고객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요청을 가급적 좁게 해석한다. 즉 법에 정해진 대로 정말 범죄라든지 이런 위험이 큰 의심이 가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편협하게 접근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로이터에서 강조했던 거는 스캐닝 시스템이에요. 스캐닝. 방금 이 머리사 CEO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오더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메일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스캐닝 시스템인데 야후는 우리는 스캐닝 시스템 같은 거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을 했어요. 근데 야후는 전과가 있어요. 야후가 범죄를 저질렀나요? 2014년에요. 에드워드 스노든. 이 아저씨 폭로 잘하는 사람이잖아. 오, 유명한 분이시죠. 예, 이 위험한 폭로에서요. 주요 IT 기업 중에서 정보당국의 가장 협조적인 기업으로 야후를 꼽았어 이미. 아하. 그러면서 다양한 증거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2년 전에도. 그리고요. 이번 로이터의 보도가 소스가 알고 봤더니 야후의 전직 직원들이었다는 거야. 오, 그래요? 전직 직원들의 증언으로 이번 보도가 완성됐다. 즉 확실한 물증은 현재는 야후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정황상 야후가 이러한 비행을 저질러 왔다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니죠. 기업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야후가요. 미국 최대 이통사죠. 버라이즌. 이 버라이즌과 인수합병 계약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일이 터져버렸어. 그러면 버라이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이 계약 파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야후 메일 쓰는 사람들은 진짜 기분이 나쁘겠네. 그렇죠. 자기 메일 다 정부에서 다 털어가지고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야후 메일을 쓴 사람은 테러범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테러범 취급을 받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테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야후 메일을 쓸까요? 이 테러범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야후 메일이 털린다는 것을? 그렇죠. 자신들만의 통신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쓰겠지. 그러면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요. 테러 방지를 빙자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수집이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보당국의 누군가가 급전이 필요해. 얘도 인간이니까. 아, 급전이면 무대리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무대리가 없나 보죠. 아, 그래서 그런가? 근데 거대 기업의 M&A 정보가 이 친구가 매일 하고 있는 스캐닝 시스템에 포착이 됐어. 오호. 당연히 메일을 몰래 읽어볼 수도 있고요. 가격과 같은 고급 정보도 알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스캔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사. 사돈의 8촌까지 돈을 다 꿔. 그러면 며칠 뒤에 공식 합병 발표가 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와, 떼부자가 되겠네. 그렇죠. 근데 주식이 어차피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거부가 된다는 얘기는 다수의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죠. 어허. 자, 그리고요. 정보당국의 수장,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이벤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요. FBI든 CIA든 여기에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보니까 국장이 대장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장이에요? 근데 한 국장이 예를 들어서 지령을 받는 거야. 현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이라든지 내 말 들으면 돈 줄게. 내 말 들으면 차기 내가 집권을 하면 네 자리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정적이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 정적이 친구 중에 하필 이슬람교를 믿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 친구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잖아. 그렇죠. 야, 네 딸 이번에 하버드 입학했냐? 내가 하버드 잘 아는데 어쩌고 저쩌고 술이나 한잔 하자. 메일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보당국의 수장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거죠. IS와 공조해서 국가를 위협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아,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던 방식이네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팩트가 맞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바로 매장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개인과 조직의 프라이버시, 더 나아가서 비밀이 유지돼야만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에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야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요. 마침 오늘 비슷한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더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사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사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 버는데 우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아, 광고에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박 의원이요.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현황 문의 결과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요. 회원이 공유하거나 계정에 등록된 정보를 광고주와 사실상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정보인가 봤더니요. 나이, 성별, 지역, 그리고요. 모바일에서 접속을 했을 때는 그 접속했던 지역까지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요. 당연히 이메일과 같은 기본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넣는 정보는 거의 다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업이 회원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대신 조건이 있죠. 체크. 이게 뭡니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은요. 이들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체크. 이거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귀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팝업이 떠도. 그러면 아쉬운 거는 기업이죠. 박 의원은요.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취소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다양한 조치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광고들이 버젓이 집행 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페이스북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가 있잖아요. 예. 방통위.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방통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와 같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거 뭔 얘기야? 그러니까요. 맞춤형 광고 이런 거죠. 내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출장을 갔어.
근데 노트북을 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 부킹도 최고 이런 광고가 뜨네. 나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출장 와서 부산에서 노트북 켰더니 부산의 나이트클럽의 광고가 나와.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 개인정보, 즉 내가 지금 부산에서 접속을 했다는 정보가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죠. 나의 그렇죠. 동의 없이. 짜증나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털려도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방통위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맞춤형 온라인 광고는요, 신고와 같은 의무사항이 없다는 거야. 이야, 이거 너무하는데? 즉 마약을 판다거나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내가 보는 사이트에 유독 내가 좋아하는 물건, 환장하는 서비스가 자주 뜨는 이유 이제 아실 겁니다. 문제는 나의 동의 없이 이렇게 펼쳐지는 광고가 꾸준히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를 수가 있다는 거야. 아, 지름신이 내려오시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업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민과 소비자를 나몰라라 하는 듯한데요. 다시 한번 기업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무튼 야후가 국내에서 철수된 게 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걔네는 철수하기 전에도 별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 외신이 있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딸의 머리를 밀어버린 어머니란 제목의 40초 분량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래요. 딸의 머리를 밀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충격적이잖아. 출가를 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국내면 이게 출가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국내 소식이 아니라 외국 소식이래요. 예.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 등 여러 외신들이 전한 소식인데요. 이 동영상은요, 진짜 시작부터 되게 살벌해. 제목처럼 딸의 머리를 바싹 밀어버리는, 진짜 박 PD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가 직전에 그런 상태로 밀어버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깎이는 소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서럽게 울고 있대요. 그런데 소녀의 엄마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묵묵하게 딸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나 보죠?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하는 용어가 포르투갈어야. 뭐 영어면은 조금 들어보겠는데 이게 솔직히 포르투갈어인지도 모르겠는데 데일리 메일에 포르투갈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페인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정확히 이 데일리 메일도 촬영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요, 왜 엄마가 딸의 머리를 밀었는지 이 사연은 알고 있대. 아,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이거 혹시 또 의붓딸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요, 이 딸은 친딸이 맞대. 근데 왜 밀었을까요? 여기는 설명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딸이요, 암 투병 중인 친구를 놀렸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친딸이 학교에서 암 투명 중인 친구가 대머리로 있으니까 그걸 놀렸나 봐. 근데 그 소식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죠. 삭발을 통해서 친구의 아픔이 어떤지 느껴봐라. 엄마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하고 있어요. 특히
특히 이 딸은요, 전과가 있네요. 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요. 1년 전에도요, 야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냈던 바로 그 딸이래. 그러니까 엄마가 더 화가 나서 머리까지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딸을 혼냈다는 생각이 옳았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네티즌도 많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친딸인데, 이런 의견도 많았다고 해요. 저도 좀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글쎄요, 어린 아이가 이 머리가 깎임으로 인한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운 것, 그것만 기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우려는 있지만 이 딸이 처음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전작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 전에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문제를 일으켰었고, 또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 되겠다. 예전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렇지만 다리 몽둥이는 부러뜨리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가해인 거고 머리를 깎는 것으로 그만큼 충격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성의 머리가 민머리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우리 강소연 누님이 생각나네요. 아재 바라아재 촬영 당시에 실제로 머리를 밀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강소연 누님은 지금 뭐 하시나 모르겠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딸의 어머니라면 딸의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밀었을 것 같아요. 딸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보다 더 교육적이지 않을까. 옛날 영화들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애들이 제대로 잘 못하면 아빠가 대신 맞잖아. 네.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멋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도 좋고요. 저는 친절한 설명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친절한 설명이 뭐냐면요,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 이런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얘는 아마도 항암제와 머리가 빠지는 관계를 몰랐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래서 비웃지 않았을까 싶은데, 항암제를 맞으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상당 부분 죽는다. 암세포와 함께 우리 머리털 세포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네가 비웃으면 안 된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